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남 K입니다. 네, 오늘 이제 코오롱 티슈진 관련돼서 중요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볼 수는 없고요. 공시를 기준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31일입니다. 사실은 9월 1일이죠. 지금 새벽이니까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는데, 저는 특히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에 무지하게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놈이니까 너무너무 제 말에만 귀 기울이셨다가 너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매우 길어질 것으로 생각되오니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하셔가지고 몇 번씩 돌려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는 2021년 8월 3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오롱 티슈 1년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고 22년 8월 3일 개선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어디서 했냐? 기타 시장 안내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에서 이거를 낸 겁니다. 공시를. 그러니까 이거 티슈진이 낸 거 아니에요. 자, 동 개선기간 종료일부터 15일 9월 23일입니다 9월 23일 매우 중요한 날짜죠. 9월 23일 개선기간 이행계획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9월 23일 요 날짜 기억하시고요. 뭐 이전에 낼 거다라는 허황된 기대는 일말도 하지 마라. 9월 23일 날 날짜 맞춰서 정확하게 낼 거다. 정확하게 낼 거다. 빨리 낼 일은 없고요. 그로부터 20일 후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를 결정하고요.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후 20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 개최해서 상장 폐지를 확정할 것이다 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요거가 1년 동안 개선기간 받았기 때문에 1년 더 개선기간 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 안내가 우리 같은 투자자에게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게 된다 안 된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99% 개선기간 부여가 가능하다. 개선기간 부여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개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자, 여기 2021년 8월 31일 날, 아까 봤던 거죠. 22년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 부여했던 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 페이지에 봤던 개선기간이 끝나서 이행서를 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개별적 요건이 있었습니다. 개별적 요건. 그래서 뭐 주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실질심사 사유에 이렇게 돼가지고 개선기간을 이렇게 부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개별적 요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죠. 여기서 속개라는 의미가 저는 이제 바로 시작한다 이런 의미인 줄 처음에 알았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2022년 8월 31일 거, 이건 이제 종합적 요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 요건과 종합적 요건이 있는데, 종합적 요건에 대한 개선 기간이 만료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공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이제 속개 받았잖아요. 이거 속개가 이번 심사할 때 이번 개선 기간을 9월 23일까지 23일 맞나요? 제가 얘기하고 잊어먹었는데 어쨌든 이날까지 내고 이거를 20일 이내에 심사하기로 했잖아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이거 심사할 때 종합적 요건을 심사할 때 속개되어 있던 것도 개별적 요건이죠. 이거 개별적 요건도 같이 심사가 돼서 결과가 나와야지 거래 재개가 된다. 이 부분이 오늘 내용의 50%, 70% 가까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지금 제가 뭐 회사 측에도 물어보고 뭐 이것저것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대로 물어본 결과로는 회사 측에서는 이번에 심사할 때 종합적 심사를 할 때 이 개별적 으로 속개하기로 되어 있는 것도 같이 심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럴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거래소에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저의 이 내피셜로는 이거를 심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같이 심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 종합적 요건이 1년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이것도 그냥 속개가 계속 되는 거죠. 1년 동안. 뭐 1년이든 6개월이든 이건 뭐 이제 거래소 마음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심사를 해서 거래 재개가 된다라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의 공시가 있어야 되는 거다. 거래 재개가 되는 거다. 라는 부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되면 절대로 거래 재개가 될 수 없다.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심사가 돼서 결론이 나줘야 거래 재개가 되든 상패가 되든 결론이 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기 보고서를 이제 보질 않았는데요. 반기 보고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회계하신 분에게 여러 자문을 구해가지고 말씀드린다는 부분 양해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2021년도에 현금성 자산이 388억 원이 있었는데요. 요게 171억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6개월 만에 준 거죠. 여기 보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에 6개월 동안에 대충 얼마가 줄었냐면 한 217억 정도 줄었는데 그냥 2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에 현금성 자산이 200억이 줄었다. 그러면 3개월에 100억씩 지금 쓰고 있습니다. 3개월에 100억씩 FDA 삼상 임상 관련된 부분에 돈을 쓰고 있다. 혹은 뭐 인건비 뭐 이런저런 거 있잖아요. 비용으로 요만큼 쓰고 있는데, 웃긴 건 무형자산이 보시면 요렇게 올라갔습니다. 60억 하던 게 160억으로 올라갔어요. 60억 하던 게 160억으로 무형자산이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삼상하고 있는 걸 일부분 자산화 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100억이 늘었습니다. 6개월 동안 100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총계는 100억이 줄었죠. 613억에서 515억으로 100억이 줄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따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6개월 동안 현금 자산이 200억이 줄었는데 무형 자산은 100억이 늘었다. 100억이 늘었다. 그 다음에 자산 총계가 100억이 줄었다. 그러면 200억 늘고 200억에서 100억을 더하는 거죠.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억에서 100억을 더했던 게 자산 총계로 고스란히 내려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본 총계 아까 봤던 부분이고요. 보면은 그 481억에서 100억 정도 줄었죠. 이거 왜 100억 정도 줄었는지 아시겠지만 12월에 우리 웅렬이 형이랑 코오롱에서 돈을 넣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자산이 늘었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영업이익이 지금 한 80억 정도의 적자인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개월에 100억씩 미국 삼상 비용이 들어가고 이 중에 절반 정도 50억이 자산화가 되니까 3개월 동안 50억의 영업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분기별로 서류상으로 봤을 때 50억씩 영업 적자가 나는 거예요. 3개월에.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니까 6개월이니까 약 100억 정도, 100억 이상 손해가 났는데, 이번에는 기술수출 계약금 35억 5천만 원 정도인가요? 요 정도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80억대로 줄어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영업적자는 지금 2분기에 기술수출 계약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요번 3분기에 기술수출 계약금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게 1월부터 3월까지는 기술수출에 관련된 계약금이 없었고 3월부터 6월까지는 기술수출의 계약금이 들어왔고 요거 두 개 한 게 80억 정도 87억 정도 손해가 났으니까 똑같죠. 7월에서 9월까지는 기술수출 계약금이 들어오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기술수출 계약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뭐 연말 보너스 이런 거 조금 뭐 생각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반기에 나왔던 영업 손해만큼 나머지도 나온다 보면은 2022년 영업 적자가 한 170억에서 200억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굳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안 말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게 왜 이게 나오죠? 네, 요겁니다. 예. 이거 앞에 거를 얘기를 할게요. 예. 지금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까 방금 봤던 그 공시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2022년 8월 12일 날 2022년 8월 12일입니다. 8월 12일은 3분기예요. 3분기에 지금 유상증자를 결정해가지고 387억 원 387억 원짜리를 했죠. 그래서 옥렬이 형이랑 코오롱에서 요만큼씩 해가지고 387억 원 정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공시죠. 오늘 나온 공시입니다. 자본으로 인정하는 채무증권 전환사채를 발행했잖아요. 330억을 330억 언제죠? 8월 31일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죠? 9월 7일까지예요. 그럼 요것도 3분기입니다. 3분기는 7월부터 9월 말까지니까 7월 초부터 맞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래 3분기에 또 330억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종목 지정 사유 추가 최근 3, 4년도, 2, 3년도 자기 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손실 발생했는데 요게 상장 폐지 추가 지정 후에 관리 종목 지정 현황 해가지고 상장 폐지 발생하고 뭐 이거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산이 334억 정도가 있는 상황에 6월 30일 기준으로 8월 26일 날 390억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9월 7일 날 330억이 들어오니까 2022년 3분기 자본 총액은 1,004억 정도가 됩니다. 왜 1,004억이 되냐면 334억 기존에 있던 거랑 390억을 더하고 330억을 더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분기에 1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쓰고 그 중에 50억은 무형자산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0억 정도 잡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00억 정도가 3분기에 자본으로 남고요. 이 3분기에 자본으로 남은 게 2022년도 사업보고서가 될 때쯤에는 이제 4분기에 마이너스 50억 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자본 총계는 954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예상했다시피 2022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0억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 대비 50% 이상 그 법차손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적자이지만 50%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해년도 2020년, 그 다음에 2021년, 2022년이 있는데 요거 두 개 때문에 관리 종목 됐는데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 법차손 걸리면 상폐 여부까지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막은 상황이지만 얘가 흑자 전환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가 된다 그러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서 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이제 떨궈지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이거를 제가 왜 만들어 놨을까요? 예, 이거는 최대 주주, 그 다음에 회장님께서 돈을 387억을 넣었다는 얘기는 일단 인보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어디서 넣었어요? 이번에는 여기서 넣었습니다. 여기. 예, 여기. 블리츠 메자인 프로그레스 일반 3호, 블리츠, 그 다음에 GVA에서 넣었어요. 예. 외부에서 돈을 조달했습니다. 외부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이게 이제 뭐 전환사채로 발행한 거잖아요. 3호 영구 전환사채로 이제 발행을 한 건데 이율 5.8%의 표면 이자가 없고 52년, 30년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으로 인정되는 거를 한 게 일단 신의 한 수였다. 그래서 지금 그 현금성 자산을 크게 늘려놔서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시피 개선 이행 내는 게 9월 23일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전에 돈을 받는 거잖아. 납입일이 9월 7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개선 계획안을 내기 전에 이거를 돈을 입금을 받으면 일단 회사 측에서 인보사 임상을 니들이 뭘 하던 한국에서는 무슨 논란이 있던지 간에 무조건 진행한다라는 걸 엄청나게 표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의 그 자본으로 인정되는 전환사채 요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자율이 매우 낮아야 되고 만기가 길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요거를 자본으로 인식하게끔 한 것도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브리치랑 GVA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데인데요. 제가 또 여기저기 또 찾아봤습니다. 뉴스 찾아보니까 토종 헤지 펀드 시장에 신혜로 등장한 블리츠 자산운용, 성장세가 매섭다. 여기는 성장주 투자로 운용업계에 뜨는 별로 꼽히는 최애열 대표를 필두로 최애열 대표가 이제 그 주식 관련된 쪽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섹터는 박형렬 전무가 이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최애열 대표는 헤지펀드 운용사인 코레이트 자산운용 CIO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았다가 여기로 이제 온 거죠. 작년 말 정도에 신설된 것 같고요. 전공 분야는 성장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명으로 된 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뉴스 검색을 했는데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잠시만요.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재밌었습니다. 하우스에 따라 펀드의 비이클, 공모펀드, 사모펀드의 비율이 바뀔 뿐 지향점은 시즌 트렌드보다 기업 고유의 성장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이들 기업이 성장 구간에 진입할 때에 맞춰 투자를 벌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 있는 투자 스타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래 정지되어 있는 티슈진의 경우에 성장 구간에 조만간 진입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보면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이제 블리츠 자산운용에서 이름이 똑같은 블리츠 리베로 레드 일반 사모펀드, 그 다음에 블리츠 이미지 뭐 레인보우, 여기 두 개가 겹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고, 이분이 그 코레이트 운용사에 있을 때 보낸 거를 보면
코레이트 운용이 생각하는 성장주 투자의 지향점은 시장의 유행에 대응이 아닌 기업 고유의 성장 요인에 집중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구간에 진입할 때 투자하고, 코레이트만의 성장주 투자가 다양한 투자 방법들이 공존하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리서치하는 측면에서 보면 안전적인 제약 사업을 기반으로, 자, 이거를 이제 코롱 생명과학에 비춘다면 이제 API,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신약 모멘텀을 가진 전통 제약사를 주목할 수 있다. 헬스케어 업종의 성장성은 인정하지만 높은 밸류에이션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업종 전체 밸류에이션이 재조정되더라도 안전적인 실적이 있다면 그 하락폭이 제한적일까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 지속 성장 구간에 진입할 때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딱 티슈진에게 이제 잘 맞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신약 모멘텀이 있고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니까요. 그런 부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VA 운용은 이게 영어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박지용님이 이제 대표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제 어디서 따왔는데, 내용이 잘 없어. 자산운용에 관련된 뉴스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모펀드 사태 당시 모두의 위기감이 상당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도를 거르는 운용사들은 대부분 예전 체력과 체격을 회복하고 성장 기반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였다. 신뢰 회복은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고요.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이 주식, 채권 중심의 정통 자산 라인업이 강하고 세부 전략 역시 글로벌 헤지펀드 대비 단순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점이 지적됐다. 가령 변동성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시장의 급등락 등 변동성을 극복하는 투자 전략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전환사채 매수를 통해 하방 경직성과 주가 상승 수익을 전제하고 주식 공매도를 통한 수익을 통해 최종 성과를 올리는 방식이다. 어렵죠, 말이. 전환사채 매수를 통해서 전환사추 GVA에서 요번에 전환사채를 가져가죠.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주가 상승 수익을 전제하고 주식 공매도를 통한 수익을 통해 최종 성과를 올리는 방식이래요. 이거를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겁니다. 전환사채 그냥 지금 티슈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11,700원에 전환사채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거래 재개가 된다면 주가는 상승을 할 거예요. 자, 상승을 하죠. 그럼 주가 상승을 전제로 하고 하방 경직성, 지금 11,700원, 지금 가격이 거래 정지된 상황이 8,000원인데 이게 만약에 거래 재개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금액보다는 높겠죠. 당연히 이 금액보다는 높을 겁니다. 이 금액보다 높고,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은 이미 거래 재개가 된다 그러면 따놓은 당상인 거고, 주가 상승을 하겠죠. 주가 상승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 얘를 이 11,700원에 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공매도를 같이 때리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 주식은 뭐 얼마에 팔지는 모르지만 이 주식이 매도가 나가면서 주가를 하락시킬 거고, 하락하면서 공매도 때려놓은 걸로 다시 수익을 올려서 이거를 다 팔고 나가면서 수익 실현하고, 이거 팔고 나갈 때 생기는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공매도로 최종 성과를 올리는 요런 전략을 이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만 가지고 있겠느냐? GVA 얘네 되게 큰 외국계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부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게 대부분 비슷하겠죠. 다른 회사에서도 다 베껴서 쓸 거 아니야. 낮은 가격의 전환사채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면 공매도를 때리면서 전환사채 받았던 거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팔면서 주가 하락시키면서 공매도로 주식 공매도를 통한 수익을 통해 최종 성과를 올리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매매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좀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티슈진으로 생각하면은 공매도까지도 해가지고 이제 하겠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죠? 공매도가 된다는 얘기는 관리 종목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예, 이 부분도 또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이 그 사모펀드 관련된 전환사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환사채권 발행이에요. 얘가 만기가 30년이고 표면 이자가 0%지만 이게 뭐다? 전환사채권이네요. 전환사채가 뭡니까? 나중에 이거를 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티슈진이 지금 뭐죠? 티슈진이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잖아요.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8,000원에 있는데 11,700원짜리를 주식으로 전환한다? 이게 말이 아니지. 손해를 그냥 보는 거잖아. 330억에 얼마 손해 보는 거야. 이게 지금 한 2,700원 차이니까 한 19%, 20% 손해 보는 거니까 66억 원 앉아서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다? 전환 사채라는 이름에서 티슈진의 거래 재개에 베팅했다. 얼마? 330억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주당 11,700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청구 기간이 9월 7일이에요. 내년 9월 7일. 예, 내년 9월 7일. 그러면 이제 내년 9월 7일 날 11,700원 위에는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본권 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시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환 가격은 조정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다? 리픽싱을 하지 않는다. 리픽싱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내가 11,700원에 받았는데 주가가 뭐 5,000원에 갔다. 그럼 리픽싱을 해달라고 해요. 그럼 리픽싱을 해주면 이거 리픽싱 그 수식에 의해서 리픽싱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아져요. 이게 뭐 가령 뭐 8,000원으로 낮아지든 7,000원으로 낮아지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못하게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다? 주가는 11,70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왜? 얘네가 330억을 이미 넣었잖아요. 330억을 11,700억에 넣었는데 만약 이 밑으로 주가가 떨어진다. 여러분 어떡하겠어? 라이언 일병 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물타기 잘하잖아. 얘네라고 물타기 안 하겠어요? 그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전환사채라는 거예요.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지금 거래 정지 있는 회사를 주식으로 가능한 사채를 발행해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뭐다? 거래 재개에 베팅했다? 얼마를? 330억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풋옵션하고 이제 콜옵션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본권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 2025년 3월 7일 당일 포함해서 10영역지 발행인이 인수조를 이렇게 해서 행사를 사정 통제하지 않을 시 복권 사채 이렇게 하고 중도를 이렇게 하는 시 이렇게 되면은 풋옵션이 있대요. 풋옵션 누가? 코오롱이 가지고 있습니다. 코오롱에게 이 사채를 싹 다 파는 거예요. 원금 보장 330억을 코오롱이 보증 쓴 거죠, 한마디로. 예. 보증 쓴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거를 왜 30개월로 잡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왜 30개월로 잡았을까? 굳이 왜 30개월로 잡았을까? 30개월 안에 자, 1년 되는 시점이죠. 1년 되는 시점부터 1년부터 30개월 되는 안에 얘네는 뭐하고 나갈 수 있다? 팔고 나갈 계획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면 콜옵션이 어디에 있다?
콜옵션이 있잖아요. 발행인의 선택의 조건에 의해서 30개월이 되는 날 3개월마다 둘째 주에 사채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대요. 콜옵션을 30개월이 지나면 코롱 그 티슈진에서 갖고 와, 돈 갖고 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돈 갖고 와 할 수 그러니까 그 사채권 그거 갖고 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네는 30개월 안에 요거 팔고 나간다. 팔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언제 발행했냐면 이게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21년 12월인 것 같아요. 예, 그때쯤에 2건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2051년 12월 10일이라고 되어 있고 4%고 3.5%예요. 이것도 30년짜리거든요.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이미 했던 걸 코오롱 티슈진이 따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코오롱 생명과학은 무슨 종목이죠? 지금 현재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인데 얘네도 사모펀드에서 돈이 들어와가지고 얼마? 150억 했고요. 그 다음에 250억 했으니까 여기 350억 나왔거든요. 350억. 근데 지금은 거래 정지된 종목에 330억이 새롭게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의외다. 왜 의외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1번은 뭐냐면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어. 표면 이자가 없는 거죠. 만기 이자는 있는데 표면 이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 지급을 하거나 뭐 1년에 한 번씩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이자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없어. 0%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픽싱이 안 돼. 주가가 떨어져도 리픽싱을 전환가액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불리한 거거든요. 이거는 요거 두 개는 돈 빌려주는 사람한테 이자 안 주겠다. 리픽싱 안 된다. 그 다음에 얘네도 일정 부분 풋옵션하고 콜옵션을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관리 종목에 350억을 누군가 넣었는데 리픽싱이 안 된다. 거래 정지 종목에 330억을 외부에서 끌어왔다. 이게 마지막 장인가? 네, 이게 마지막 장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잘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 결정이 이번 이 공시가 내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거래 재개에 외부에서 거래 재개될 거라고 외부에서 베팅했다. 그러니까 최대 30개월 안에 왜냐면 얘가 저거잖아요. 풋옵션 콜옵션 걸어둔 거 그 기간이 최대 30개월이니까 30개월 안에 거래 재개가 가능하다라고 얘네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친구들이 베팅했다. 330억을. 물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번에 두 개가 다 돼가지고 거래 재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적 요건이랑 이제 종합적 요건이 있는데 이 종합적 요건 심사할 때 개별적 요건 심사를 안 해가지고 이게 또 개선 기간을 받아버려가지고 개별적 요건이 다시 속개 형태로 1년이 더 간다 그래도 얘네는 30개월 동안 버텨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주주가
380억 가까이를 넣고 외부에서 330억을 넣고 기술 수출을 했고 기술 수출을 했잖아요. 주니퍼에 했고 그 다음에 적응증을 고관절을 또 받아놨죠. 예. 그럼 여기서 지금 700억 가량을 수여를 하고 기술 수출도 했고 고관절까지 적응증을 받아놓은 회사인데 회사에 미국에서 삼상이 진행 중이고 이런 종목을 거래 재개를 시키지 않는 것이 맞는가? 개별적 요건이 뭐 허위사실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거래 재개가 그러니까 거래를 했고 문제가 터져서 됐지만 그 문제를 미국에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대주주랑 외부에서 돈을 수혈하고 기술 수출도 하고 고관절까지 적응증까지 받아놓고 그 다음에 감사 의견 전부 적정으로 받아놓은 상황인데 이걸 거래 재개를 안 시킨다? 이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 외부에서 330억을 베팅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목도 적어놨는데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믿는 도끼, 야 발등 찍으면 안 된다. 정말 이번 기다림이 끝으로 이제 거래 재개도 되고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금도 융통하고 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련되기를 개인적으로 너무 바랍니다. 예. 물론 저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했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대부분 인보사 때문에 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판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범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1년 더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머릿속 저 한켠에다가는 꼭 넣어두시고 혹시라도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겸허하게 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1% 2%라도 좀 해놓자. 그래야 충격이 덜하다 라는 말씀을 굳이 한번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리 확증 편향이 있고 제가 맨날 이 종목 관련돼서 막 여기저기 뭐 또 알아보고 뭐 법정대에도 출석하고 막 별지랄을 다 해도 그게 거래 재개를 시켜주고 인보사가 법정에서 이기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 투자 마인드,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좀 보면서 좀 머리를 좀 이렇게 차갑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될 거라고 저는 한 99.99% 확신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확증을 뭐 받아놓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회사 측에서 예상한 거지, 뭐 그리고 제가 따로 예상을 하는 거지. 이 부분이 확정된 거는 아니라는 거. 그 부분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재수가 안 좋으면 이거는 해제되고 이거는 계속 속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속개를 계속 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 되겠지만. 어쨌든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이번에 결과가 상패가 됐든 거래 재개가 됐든 나오지 않고 또 이상하게 또 속개가 된다. 이 부분이 속개가 된다. 개별적 요건이 속개가 되는 것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된다. 그러니까 종합적 요건은 풀렸는데 이것 때문에 속개가 돼서 거래 정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1인 시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우리도 트럭 시위하고 금감원에다가 차 밀어넣고 까지는 못하겠죠. 제가 혼자서라도 가서 1시간씩 꼬박꼬박 서 있도록 어쨌든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막판 되니까 집중력 떨어져가지고 황성수설한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코스닥 시장에 좀 나오면 이게 또 의외로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공시로 나오게 된다면 그런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나온 공시들은 전부 호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시장이 좀 반응했으면 좋겠고 반응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유명한 상승 미소라는 분, 그분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이겠죠. 어디 펀드회사 대표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승 미소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분이 코오롱에 관련돼서 코오롱 생명과학 관련돼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가 전부 100%다 팩트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90% 정도는 팩트를 말씀하시고 저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들으시면 참고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